이 애를 당장 처리해. 1996년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리석과 샹들리에로 치장된 200평 저택에서 차관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그렇게 처리되어야 할 골칫거리였다. 22살 생모 박지영은 서울대 디자인학과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꿈이 큰 법대생 김준혁 24세과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검사 될 거예요 라는 준혁의 당찬 포부에 지영은 반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불같았다. 매일 밤 통화하고 주말마다 데이트했다.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다. 하지만 피임에 실패했고 지영은 임신 3개월 만에 부모에게 들켰다. 어느 집 안놈이냐고. 당장 데려와. 차관 외할아버지는 준혁을 불러들였다. 낡은 운동화에 때 묻은 배낭을 맨 준혁을 본 순간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이 거지 새끼가 내 딸한테 손을 대. 당장 꺼져. 내가 뭔데 우리 집안에 들어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지영 씨 정말 사랑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너 같은 놈이 무슨 책임을 져. 레벨이 다르다는 걸 몰라. 꺼지지. 못해. 외할아버지는 준혁의 뺨을 후려쳤다. 준혁은 바닥에 고꾸라졌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이 소식은 준혁의 시골 어머니에게 전해졌다. 아들이 모욕당했다는 소식에 준혁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박지영, 나와. 준혁 어머니는 지영을 대학 앞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영의 뺨을 갈겼다. 내 아들이 검사만 되면 열쇠 3개는 기본이야. 그런 우리 아들한테 감히 거지 취급을 해? 아들 인생 망친 환양년아. 죄송해요, 어머님. 전 정말 준혁 씨를. 닥쳐.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다 틀어졌어. 당장 낙태하고.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지영은 울면서 도망쳤다. 캠퍼스는 소문으로 들끓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감정의 골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영혼을 맹세했던 남녀는 철천지원수가 되어 헤어졌다. 준혁은 군대로 도망치듯 입대했다. 문제는 이미 뱃속에 자리 잡은 나였다. 지영의 부모에게 나는 가문의 수치였다. 외동딸의 몸이 상할까 두려워 차마 낙태는 권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딸을 휴학시킨 채 집안에 감금했다. 학교에는 미국 유학이라고 둘러댔다. 출산일이 임박하자 그들은 병원이 아닌 집으로 은밀히 산파를 불러들였다. 병원에 가면 기록이 남고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웠다. 1996년 4월 15일 새벽 3시. 나는 10달을 품어준 어미의 따뜻한 품이 아닌 차갑고 비밀스러운 안방 구석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마저 새어나갈까 두려워하는 이들의 냉대 속에서 울음소리 좀 그치게 해. 교수 외할머니가 신경질을 냈다. 지영은 나를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다. 혹여나 모성 본능이라는 귀찮은 감정이 생길까봐 교수 외할머니가 철저히 막았다. 산파 아줌마가 나를 받아 깨끗이 씻기고 옷을 입혔다. 애 엄마한테는 보여주지 마. 정들까봐.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천덕꾸러기였다. 지영은 출산 후 일주일 만에 미국으로 보내졌다. 상처를 잊게 하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결정이었다. 이제 나를 처리할 방법을 논의하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침 그 집에서 3년째 일하던 42살의 가정부 이순이었다. 교수 외할머니는 보기에도 딱한 갓난아기인 나를 순이에게 맡기며 딸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다. 얼떨결에 나를 받아든 순이는 어미 대신 나를 안고 달래고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웠다. 이상하게도 순이는 나를 보며 자주 눈물을 찔끔거렸다. 내가 웃으면 귀엽다고 웃다가도 눈물을 훔쳤고 내가 울면 어디가 아픈가 싶어 안절부절 못하며 또 눈물을 훔쳤다. 그저 심성이 착해서라고 하기엔 나를 대하는 눈빛이 너무나도 특별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교수 외할머니는 순이를 서재로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는 두툼한 돈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충격적인 말을 건넸다. 아줌마, 이 아이 데려가.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아니면 적당한 곳에 버려. 어디 고아원이든 어디든 버려달라. 생명을, 자신의 친손주를 버려달라는 말을 어쩌면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순이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교수님,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씀을. 저는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꼭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아줌마가 하도 예뻐하길래 혹시 키울 생각 있으면 데려가라는 거야. 돈은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교수님, 사정이 복잡한 것 같아 잠시 맡아드린 거지. 어떻게 천륜을 끊을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잘 됐네. 아줌마도 그만둬. 우리 집 복잡한 사정 다 알게 됐는데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내면 큰 코 다칠 줄 알아. 이 돈은 입막음 값이야. 알았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명색이 차관과 교수라는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보인 민낯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두고 집을 나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도 갓난아기인 내가 눈에 밟혀 견딜 수가 없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엔 그저 불쌍한 마음에 정이 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단순히 정이라고 하기엔 가슴이 너무 아팠다. 꿈에까지 내가 나타나 서럽게 울어댔다. 사실 순이에게도 깊은 사연이 있었다. 그녀는 20대에 결혼했다. 이웃마을에 살던 동갑내기 소꿉친구 강태수와 첫눈에 반한 것도 요란하게 연애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공기처럼 편안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평생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이 사람이라면 결혼한 게 후회되지 않을 것 같아서 했다는 순이의 말처럼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다.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3대 독자인 태수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손이 귀한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시어머니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 순이를 데리고 전국의 절을 돌며 3,000배를 올리고 이름난 한의원에서 지은 탕약을 산처럼 쌓아두고 먹였다. 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어느 점쟁이는 둘의 궁합이 상극이라 그렇다는 말까지 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이혼을 하든지 밖에서 아이를 낳아 오든지 결정을 내리라고 닥달했다. 태수는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다며 버텼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순이를 향했다. 음식 솜씨가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국이 짜다, 나물이 싱겁다, 온갖 트집을 잡으며 순이를 못살게 굴었다. 심지어 순이가 장터에서 물건 파는 사장님과 잠시 이야기만 나눠도 외간 남자와 딴짓을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결국 순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정이 떨어져서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순이는 태수에게 제발 이혼해달라고 애원했고 두 사람은 눈물로 헤어졌다. 이혼녀라는 주홍글씨를 단 순이는 고향이 싫어졌다. 아무도 모르는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와 숙식이 제공되는 가정부 일을 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3년 후 운명처럼 나를 만났다. 결국 순이는 며칠 뒤 그 집을 다시 찾아갔다. 혹시나 그들이 정말 나를 어디론가 보내버렸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안고서. 다행히 나는 그 집에 있었다. 하지만 밤낮 없이 울어대는 통에 교수 외할머니는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불평을 쏟아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울던 내가 순이의 품에 안기자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쳤다. 그 순간 순이는 왈칵 눈물을 쏟았다. 운명이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선물이었다. 제가 이 아이 데려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교수 외할머니는 준비했다는 듯 돈과 내 짐을 챙겨주었다. 마지막까지 협박을 잊지 않았다. 데려가서 키우든 버리든 알아서 해.
이 돈은 입막음 값이니까 우리 집안에 대해 발설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알았어? 신고라도 하면 넌 유괴범 되는 거고, 그럼 너만 감옥 가는 거야. 네. 대단하신 차관님, 교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일 없을 겁니다. 잘들 먹고 잘들 사세요. 순이는 대차게 말을 뱉고 나를 안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다. 그날부터 그분은 나의 어머니가 되었다. 순이는 나를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 부르며 당신의 고향인 전라남도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은 순이에게도 상처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였다. 순이가 마을의 어미도 모르는 갓난아이를 안고 나타나자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는 불 보듯 뻔했다. 저 여자 서울에서 애만 낳고 도망쳐왔다며? 쯧쯧, 애를 못 낳아서 소박 맞더니만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왔나? 아니야, 어디서 애를 훔쳐왔다는 소문도 있어. 뉴스에 나오지 않았어? 순이는 순식간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었다가 천하의 유괴범이 되었다가 미친 과부까지 되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는 분이 아니었다. 며칠 뒤 순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시장에서 고기를 끊고 떡을 맞췄다. 마을 회관을 빌렸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 거나하게 술상이 차려지고 술이 한 순배 돌자 순이는 사람들 앞에 섰다. 제가 갑자기 갓난애를 안고 나타나서 다들 놀라셨죠? 애를 훔쳤느니 도망쳤느니 소문만 무성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술잔을 든 채 숨을 죽였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건 그 모든 소문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상한 짓도 도망칠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를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순이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제가 애를 못 낳아 소박맞은 건 다들 아시죠? 이번 생에 자식 복은 없다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남편은 없어도 편하지만 자식 하나는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했습니다. 정식으로요. 순간 회관 안이 술렁였다. 순이는 나를 번쩍 안아들고 외쳤다. 이 아이, 이제 제 아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 아들하고 잘 살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뜬 소문 말고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아들 많이 예뻐해 주십시오. 순이를 씹어대던 사람들은 오히려 무안해졌다. 이내 누군가 먼저 박수를 쳤고 곧 마을 회관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우리 어머니 참 멋있는 분이었다. 그렇게 나는 이민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순이는 가정부일로 모은 약간의 돈과 받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교수 외할머니에게서 받은 1,000만 원을 합쳐 작은 집 한 채를 얻었다. 30평짜리 허름한 단독주택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이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아들 대학 학비라며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꼬박꼬박 모아두셨다. 순이는 이웃의 논밭에서 품앗이를 하며 나를 키웠다. 낮에는 농사일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사천자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08년. 나는 12살이 되었다. 키는 반에서 제일 컸고 체격도 당당했다. 순이는 여전히 작고 야위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존재였다. 엄마, 나 이제 혼자 갈 수 있다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됐지만 순이는 여전히 매일 나를 등하교시켰다. 읍내까지 버스로 40분이나 걸렸다. 아들 등하교시키는 게 엄마 유일한 낙인데 그 낙을 뺏을 거냐? 불효자 될래? 나는 불효자가 되기 싫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순이와 손을 잡고 학교에 다녔다. 친구들은 나를 마마보이라고 놀려댔지만 나는 그런 놀림마저 좋았다. 순이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순이는 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근처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내가 수업을 마칠 시간에 맞춰 교문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나면 또다시 농장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셨다. 늘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시는 순이.
단 한 번도 피곤하다, 힘들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우리 아들 잘 키우려고 하는 일이라 즐겁다는 말씀만 하셨다. 나는 그 앙상한 팔다리를 주무르며 어서 자라서 순이 고생을 덜어드려야겠다고 매일 밤 다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짓기 대회에 나가 우리 어머니를 주제로 글을 쓴 적이 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많이 예뻐해달라고 외쳤던 순이의 그 멋진 일화를 구구절절 적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나를 왜 자신의 아들로 기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는지, 혈육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순이의 아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천운인지 진심을 담아 썼다. 심사위원들은 제 글을 읽으며 눈물바다가 되었고 나는 1등상을 탔다. 순이는 상장을 받아들고 며칠을 우셨다. 나는 그때 알았다. 내가 잘하는 것이 순이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순이는 낭만적인 사람이었다. 18번 곡은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였다. 순이가 그 노래를 흥얼거릴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거나 아주 슬픈 과거를 생각하거나 노래하며 엉덩이를 살짝 들썩이면 그건 100% 나와 관련된 행복한 상상을 하는 중이었다. 우리 민준이 서울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민준이 나중에 멋진 신부 데려오면. 이런 상상. 하지만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먼 산을 보고 있으면 그건 슬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아이를 갖지 못해 떠나야 했던 그 남편을 생각하는 것이었겠지. 나는 모른 척했다. 순이의 그 쓸쓸한 낭만마저 지켜드리고 싶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12년.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키는 183cm를 훌쩍 넘겼고 체격도 제법 당당해졌다. 친구들은 너 농구해라 모델 해라라고 했지만 나는 공부에만 집중했다. 순이가 그렇게 바라시는 대학 꼭 가고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순이는 그 시간에 공부나 하라며 반대하셨지만 나도 이제 내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순이가 힘들게 모으신 대학 학비 통장은 혹시 모를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편의점 사장 강태수 58세는 참 인자한 사람이었다. 한창 놀러 다닐 나이에 순이를 생각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가 기특하고 장하다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민준아, 너 정말 효자구나. 어머니가 복 많으셔.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복을 받은 거예요. 태수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이름은 수연 17세.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다고 하셨다. 수연이가 좋아지면 민준이 너랑 친구 시켜줘야겠다. 나이도 비슷하잖아. 딸이 입원이라도 하는 날이면 태수는 24시간 간병인을 붙이고도 마음이 편치 않아. 낮에는 편의점을 보다가 내가 오면 교대한 뒤 병원에 들러 딸을 돌보셨다. 그리고 밤이 되어 마감 시간이 되면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밤샘 근무를 하셨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다. 저러다 쓰러지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마감까지 할게요. 병원 가세요. 아니야, 민준아. 너 내일 학교 가야지. 괜찮아. 제발요. 사장님 얼굴 보니까 제가 더 걱정돼요. 태수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다고 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2013년 6월의 어느 날이었다. 마침 일을 마치신 순이가 나를 데리러 편의점에 들르셨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셨던 모양이다. 순이가 동네 어르신들 주전부리를 몇 가지 고르시는데 마침 태수가 교대를 하러 오셨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세요. 엄마, 여기 사장님. 인제 엄마라고. 인사를 하려던 순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태수를 본 순간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태수도 마찬가지였다.
순이를 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순이야? 태수 씨?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당황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 그것도 평범한 사이가 아닌 것 같았다. 순이는 갑자기 내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는 불이 나게 편의점을 뛰쳐나갔다. 빗속을 헤치며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다. 순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버스 안에서도 순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창밖만 바라보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순이는 말이 없었다. 나도 차마 묻지 못하고 어색한 농담만 던졌다. 엄마, 혹시 또 무슨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괜찮아, 말해봐. 나 이제 다 컸어. 순이는 한참 뒤에야 무겁게 입을 열었다. 당장 그만둬. 아니, 누군지 알아야 그만두지. 도대체 누군데 그래? 전 남편이야.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편의점 사장님. 그 인자하고 딱한 분이 바로 순이가 아이를 갖지 못해 눈물로 헤어져야 했던 그 전 남편이었다. 그날 밤 순이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다. 어떻게 태수와 결혼했는지, 왜 헤어져야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는 내내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평생 태수 씨를 잊지 못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아이가 없었으니까. 엄마.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는 태수 씨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늘이 너를 보내줬어. 넌 내 운명이야, 민준아. 나는 순이를 꼭 안아드렸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편의점을 나가지 않았다. 순이가 그렇게 원하셨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미 끝난 인연에 내가 괜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냥 안 나갈 수는 없었다. 태수에게 직접 말씀드려야 했다. 나는 편의점으로 찾아갔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태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민준아, 미안하구나. 내 엄마가 놀랐을 거야. 아니에요.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동안 고마웠어. 일 잘해줘서. 태수는 지금까지의 월급과 함께 뭔가를 더 건넸다. 로또 복권 10,000원어치였다. 이거 받아. 행운이 있길 바란다. 사장님. 왠지 마음이 먹먹했다. 순이의 전남편이든 아니든 태수는 내게 좋은 사람이었다. 아픈 딸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아버지였다. 나는 편의점을 나왔다. 그런데 뭔가 찜찜했다. 로또를 들고 집에 가려니 자꾸 태수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사장님이 더 행운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나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갔다. 태수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그가 벗어둔 외투 주머니에 로또를 몰래 넣어두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남겼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연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민준 올린다는 편의점을 나와 버스를 탔다. 문득 돌아보니 태수가 편의점 문 밖까지 나와 내내 나를 배웅하고 계셨다. 손을 흔드시는 그 모습이 참 허전하게 느껴졌다. 뱃속이 빈 듯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느낌. 아마 태수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이다. 순이의 아들. 만약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일부러 돌아보지 않고 일이 있고. 얼마 후 우연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길에 어느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아 있는 순이와 태수를 보게 되었다. 두 분은 차마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그날 두 분이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집으로 돌아온 순이가 밤에 불을 꺼놓고 한참을 우셨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다.
아마 태수도 어디선가 그렇게 울고 계셨겠지. 나는 그날 순이를 안아드리거나 등을 다독여드리지 않았다.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으니까. 그 겨울, 우리는 서울로 이사를 했다. 남대문 근처에 작은 방 한 칸이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순이는 남대문 시장 칼국수 집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나에게는 재수학원에 등록해 대학에 가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대학보다 사회 경험이 먼저라고 고집을 부렸다. 대체 누굴 닮아 고집불통이냐는 순이의 타박에 엄마 빼박이지. 라고 넉살을 부렸다. 결국 순이는 내 뜻을 따라주셨다. 2014년 23살 나는 낮에는 건물 청소, 밤에는 발레 파킹, 틈틈이 전단지, 알바와 대리운전까지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2년쯤 지났을 때 청소업체 사장 김동철 35세의 동업을 제안했다. 민준아, 우리 사업 한번 크게 해보자. 너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줘. 젊으니까 이자도 싸잖아. 형이 경험 많으니까 영업은 형이 다 할게. 10년 안에 대기업 만들자. 나는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 순진했다. 은행에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사무실도 새로 얻고 낡은 트럭도 바꾸고 직원도 5명 뽑았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 계약이 3배로 늘었고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형님, 우리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유망 직종이라는 소문이 나자 청소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후발업체들은 말도 안 되는 덤핑 가격으로 고객들을 빼앗아갔다. 10만 원에 하던 일을 5만 원에 후려치니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계약은 끊겼고 직원을 내보내고 사무실 월세도 밀렸다. 형님,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제가 더 뛸게요. 나는 애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믿으라던 동철이 소식 두절이 되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사무실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다. 제기랄. 사기당했다. 동철은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다. 젊고 순진한 나를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도망친 것이다. 3천만 원의 대출 원금과 이자는 고스란히 내 몫으로 남았다. 24살의 청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민준 씨. 민준 씨 어머니가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빨리 오세요. 병원 응급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순이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다. 어머니. 엄마. 순이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다. 민준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이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담도암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평소 건강하셨던 순이었다. 믿기지 않아 서울 시내 큰 병원을 몇 군데나 더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다. 담도암 말기. 내가 왜 좀 더 순이를 챙기지 못했을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며 눈물이 쏟아졌다. 순이는 오히려 덤덤하셨다. 어차피 나는 틀렸어. 인재야, 엄마 유언이다. 수술비 그 돈 헛되이 쓰지 말고 나중에 너 꼭 필요할 때 써. 내 빚부터 갚고.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도 없는데. 그 돈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나는 처음으로 순이에게 악을 쓰며 대들었다. 그리고 당장 집 보증금을 빼고 모아둔 돈과 적금을 전부 해약해 수술비를 마련했다.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렸다. 2천만 원을 모았다. 무슨 짓을 해서든 우리 엄마는 살려야 했다. 내 엄마니까. 결국 순이도 내 고집에 따라주셨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순이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셨다. 우리 민준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눈, 코, 입 다 예쁘다. 내 아들이지만 너무 예쁘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울면 순이가 더 힘드실까봐 이를 악물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 여기서 기다릴 거야. 수술 잘하고 꼭 나와야 해. 알겠지? 약속해. 순이도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래. 약속할게. 그것이 내가 본 순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순이는 수술 도중 돌아가셨다. 개복을 해보니 이미 온몸에 종양이 퍼져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했다. 보호자분.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순이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나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엄마, 엄마.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남대문 시장 상인분들과 예전에 살던 고향 동네 이장님까지 많은 분이 다녀가셨다. 하지만 나는 아무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순이가 없다는 사실만이 너무나 선명했다.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순이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순이는 나의 베넷저고리, 애착인형, 물고 빨던 젖꼭지, 돌잡이, 실, 돌사진, 초등학교 성적표와 상장들, 종이 카네이션까지 나의 모든 흔적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상자에 고이 모아두셨다. 그리고 순이가 미리 남겨두신 편지가 있었다. 민준아, 내가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해. 좀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 너를 안았을 때 엄마는 알았어. 넌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걸. 엄마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엄마 소원은 내가 대학 가고 멋진 사람 되고 예쁜 가정 꾸리는 거야. 꼭 이뤄줘. 그래야 엄마가 편히 갈 수 있어. 다음 생에도 꼭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 기다릴게. 안녕, 내 아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는 편지를 붙들고 통곡했다. 순이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말이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지. 그게 어떻게 완벽하게 가능했을까? 부모도 버린 나를 왜 순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천사였다. 편지 봉투에는 생모의 주소가 적힌 작은 쪽지도 함께 들어 있었다. 찾아가 보라는 말은 없었지만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 나는 그 쪽지를 망설임 없이 찢어버렸다. 나를 버린 그들을 나 역시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진짜 엄마는 순이뿐이었다. 순이의 마지막 편지는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이자 소중한 지침이 되었다. 사천자 2014년 가을. 순이가 떠나신 지 6개월이 지났다. 나는 독하게 마음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동철에게 사기당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다. 청소 알바, 식당 알바, 대리운전, 공사장 막노동. 심지어 키가 크고 체격이 좋다는 이유로 웨딩홀 모델 알바까지 했다. 몸이 피곤하면 잡생각이라도 나지 않을까 싶어 미친 듯이 일만 했다. 잠드는 순간까지 몸을 혹사시켰다.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죠? 꿈에서라도 순이가 나타나 활짝 웃어주신다면 더 힘이 날 것 같았지만 순이는 끝내 꿈에 찾아오지 않으셨다.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편히 잘 가셨다는 신호일 거라 믿었다. 하지만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이자만 갚기에도 벅찼다. 원금은 손도 못 댔다. 결국 몇 달치 월세가 밀린 고시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한 달만,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3달 밀렸어요. 나가세요. 짐은 폐기 처분합니다. 모든 의욕을 잃었다.
설령 이를 다시 구한다 해도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남지 않을 게 뻔했다. 늦가을,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다. 겹겹이 옷을 껴입었지만 한겨울처럼 온몸이 떨렸다.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넓은 서울 바닥에 내 한 몸 누일 곳이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다. 정처 없이 떠돌다 도착한 곳은 서울역이었다. 밤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진 곳은 그곳뿐이었다. 대합실 벤치에는 이미 잠자리를 차지한 노숙자들이 가득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생 막장에 몰리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그 신세가 되었다. 암담하고 막막하고 참담했다. 이 젊은 나이에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급기야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감기 몸살까지 심하게 찾아왔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다.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돈이 없으니 병원은 고사하고 약 한 알 살 수 없었다. 겨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웅크리자 잠이 쏟아졌다. 자는 둥 마는 둥 하루를 보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낮에는 기차를 타러 오가는 사람들 속에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부끄러워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구석에 숨었다. 배가 너무 고파 옆구리가 결렸다. 겨우 몸을 일으켜 역 화장실로 가 수돗물을 배가 터지도록 마셨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며칠 씻지도 못했으니 냄새가 진동을 하겠지. 하지만 배가 고프고 몸이 아프니 점점 창피함도 사라졌다. 아니, 살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 이틀. 꼬박 사흘을 굶었다. 사흘을 굶어 보셨는가? 정말 눈앞이 흐릿해지고 걷는데 바닥이 구불구불 울렁이며 나를 공격할 듯 튀어오른다. 꼭 술에 취한 것처럼. 몸은 불덩이인데 배는 고프고 다리에 힘은 풀리고 세상은 자꾸만 거꾸로 뒤집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비틀거리며 걷다가 쿵 하고 주저앉았는데 바로 눈앞에 두툼한 장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 아무 생각도 없이 지갑을 집어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누가 본 사람은 없는지 주위를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다.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지갑을 품에 꼭 숨긴 채 역 화장실 빈칸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갔다. 지갑은 손에 잡히는 감촉만으로도 묵직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다. 역시나 5만원권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있었다. 세어볼 겨를도 없었지만 어림잡아 2,300만 원은 좋게 되어 보였다. 이게 웬 횡재인가? 숨이 막혔다. 이 돈이면, 이 돈만 있으면 밥도 먹을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다시 따뜻한 고시원 방을 얻을 수 있었다. 빚도 조금 갚을 수 있었다. 현금에 눈이 멀어 지갑 주인의 신분증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아마 화장실 칸에 1시간은 웅크리고 있었던 것 같다. 현금만 빼고 지갑은 휴지통에 버리자. 아니야, 그건 범죄야. 훔친 게 아니라 주운 거잖아. 재수없게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지. 그래도 지갑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탈까.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미친 듯이 싸웠다. 바로 그때 돌아가신 순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나쁜 짓은 하지 마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다. 선하게 베풀면 언젠가 크게 보답을 받는단다. 솔직히 순이의 말대로 된 적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하늘에서 순이가 나를 다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이런 추한 짓을 하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전히 마음은 반반으로 갈등했지만 나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다. 종로 경찰서에 들어서자 경찰은 웬 노숙자 같은 행색의 청년이 두툼한 지갑을 들고 오니 수상하다는 듯 나를 훑어보았다. 훔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서울역에서 주웠습니다. 주인 찾아주세요.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경찰은 일단 지갑 속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인에게 연락을 취했다. 경찰이 지갑을 열어 돈을 세었다. 정확히 300만 원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지갑 주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살해를 할 테니 그분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다려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 지갑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들어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기대했다. 300만 원이나 들었으니 법정 살해금 10%만 받아도 30만 원.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좀 전까지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아팠는데 30만 원을 받을 생각에 감쪽같이 다 나은 기분이었다. 2시간쯤 지났을까?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갑 찾아주신 분이.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토록 인자했지만 순이의 과거와 얽혀 나를 어색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 사장님? 아니, 민준. 민준이 아니냐? 편의점 사장 강태수였다. 태수를 보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사장님, 사장님. 태수도 내 꼬락서니가 하도 기가 막혔는지 한참을 나를 끌어안고 함께 눈시울을 붉히셨다. 고생 많았구나, 민준아. 정말 고생 많았어. 그렇게 나와 태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다시 만났다. 태수의 지갑 속에는 현금 300만 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들어있었다. 바로 1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딸 수연의 마지막 사진. 항상 아픈 아이라서 제대로 찍어둔 사진 한 장이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그 사진을 지갑 속에 고이 넣어 다녔다고 했다. 그 지갑마저 잃어버리면 영영 수연이 얼굴도 기억할 수 없게 될까봐 가슴을 졸였어. 그런데 그 지갑을 그토록 찾았던 내가 찾아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태수는 내 손과 얼굴을 몇 번이고 만져보셨다. 경찰서를 나온 우리는 곧장 식당으로 갔다. 태수는 내가 삼겹살에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셨다. 나는 염치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삼겹살 3인분에 김치찌개와 밥 3그릇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배가 든든해지니 그제야 내 몰골이 부끄러워졌다. 사장님, 죄송해요. 꼴이 이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동업 사기를 당한 것, 빚더미에 앉은 것, 그리고 엄마. 돌아가셨어요. 담도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손이 떨렸다.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순이가 자리를 옮겨 포장마차로 갔다. 평소 술을 잘 안 드시던 태수는 소주 몇 잔을 연거푸 들이켜시더니 드디어 무겁게 입을 여셨다. 민준아, 사실 나 너 찾고 있었다. 내가 그만둘 때 내가 줬던 로또 복권 기억나나? 순간 기억이 났다. 마지막 날 태수의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어뒀던 로또. 네. 제가 다시 사장님 주머니에 넣어드렸는데. 그게 1등에 당첨됐다. 100억. 예. 나는 소주를 뱉을 뻔했다. 귀를 의심했다. 100억? 설마. 장난치시는 건가? 미쳤어? 100억이요? 당첨됐어.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 근데 진짜더라고. 태수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떨렸다. 그런데 말이야. 그 로또는 원래 내 거잖아.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내가 다시 내 주머니에 넣은 거고. 그래서 너를 찾았어. 반은 내 거니까. 미쳤어요? 그건 사장님이 산 거잖아요. 사장님 돈이에요. 아니야. 나 혼자 쓸 수 없어. 양심이 있지. 그리고 태수가 내 손을 잡았다. 순이 씨가 너를 그렇게 키웠잖아. 선하게 살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 가르침대로 행동한 내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태수는 우리가 서울로 이사 간 뒤 예전에 살던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지만 이장님은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아마 순이가 신신당부를 하셨던 모양이다. 편의점 팔았어. 그 돈으로 건물 사고 땅 샀어. 그리고 큰 집도 샀어. 너랑 순이 씨 찾으면 같이 살려고. 태수의 눈이 붉어졌다. 그 사이 수연이 병세가 악화되어 큰 병원이 있는 서울로 왔어. 돈이 있으니 최고의 의사,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었지. 하지만 수연이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세상 참.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순이 씨도 그렇고 내 수연이도 그렇고. 태수는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돌아가신 순이의 손길 같았다. 민준아, 당장 우리 집에 가자. 이젠 헤어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연히 3번이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다. 나는 우연히 태수의 알바생이었고 운명으로 다시 만났다. 이제는 태수 곁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늘에 계신 순이도 분명 허락하셨을 것이다. 삼성동 아파트 45평. 그날 밤 태수는 나를 삼성동에 있는 큰 아파트로 데려갔다. 45평이 넘는 넓은 집이었다. 깨끗한 침실, 따뜻한 이불, 그리고 냉장고 가득 채워진 음식들. 민준아, 여기가 내 방이야. 앞으로 여기서 살자. 수연이 방이었는데. 이제 내 방이야. 나는 그날 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울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순이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나를 은행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다. 민준아, 이거 내 거야.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50억 원이었다. 50억. 내 눈을 의심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로또 당첨금 100억 중에서 세금 떼고 나눈 거야. 반은 내 거야. 나머지 반은 내가 가지고 우리 둘이 나눠 갖는 거지.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 아니, 이건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그 복권은 사장님이 사신 거잖아요. 아니야. 너는 그 복권을 내게 돌려줬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 복권을 영영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는 내 어깨를 꼭 잡으셨다. 순이 씨가 나한테 준 선물이야. 순이 씨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그분의 아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 이 돈으로 내 빚부터 다 갚고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통장을 붙들고 또 울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울역 바닥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이제는 50억 원이라는 거금의 주인이 되었다. 태수는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나의 빚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기를 친 동철을 찾아내 고소했고 대출금도 전액 상환했다. 나는 단 하루 만에 빚에서 해방되었다. 사기, 횡령, 배임. 다 엮어서 고소합시다. 동철은 제주도에서 유흥업소를 차리고 살고 있었다. 경찰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법정에서 나를 보고 빌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닥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 서울역에서 노숙했어. 사흘을 굶었어.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차갑게 돌아섰다. 동철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태수는 더 놀라운 제안을 하셨다. 민준아, 나 너를 입양하고 싶어. 네. 법적으로 내 아들이 되어줄 수 있겠니? 순이 씨가 너를 마음으로 낳아 키웠듯이 나도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어. 헤어졌지만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 그리고 나에게 100억이라는 기적을 안겨준 아들.
내 진짜 아들이 되어주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네, 아버지. 그 말을 하는 순간 태수도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2015년 봄, 입양 절차 완료. 나는 법적으로 강태수의 아들이 되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우리는 1년 동안 여러 번의 가정조사와 환경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조사관에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다시 보내준 아들이라며 눈물로 호소하셨다. 조사관들은 우리의 사연을 듣고 모두 감동했다. 버려진 아이를 키운 여자, 그 여자의 전남편, 그리고 100억 로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다. 이제 나의 이름은 강민준이 되었다. 나는 순이 산소를 찾아갔다. 전라남도 작은 마을의 야트막한 언덕. 순이는 그곳에서 영면하고 계셨다. 엄마, 나 새 아버지 생겼어. 엄마가 사랑했던 그분이에요. 태수 아버지. 저를 입양하셨어요. 이제 저도 진짜 아버지가 생겼어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도 옆에서 함께 울으셨다. 순이야. 우리 아들 잘 키웠어. 고마워. 이제 내가 이 아이 책임질게. 편히 쉬어. 아버지는 순이의 산소에 꽃을 심어주셨다. 순이가 좋아하던 개나리꽃이었다. 그리고 작은 비석 옆에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하셨다. 여기는 나를 위한 자리야.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여기 순이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해뒀어.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른이 다 된 노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소년처럼 순수했다. 평생을 헤어져 살았지만 죽어서라도 순이 옆에 있고 싶어. 이번 생에 못다한 사랑, 저승에 가서라도 계속하고 싶어. 나는 그날 깨달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2016년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해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다. 25살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나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붙여주셨고 나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다. 순이의 편지를 책상 앞에 붙여두고 엄마,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매일 말했다. 2017년 나는 드디어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 비록 최고의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합격이었다. 합격증을 받아들고 순이 산소를 찾아갔다. 엄마, 나 대학 갔어. 엄마가 그렇게 바라시던 대학생 됐어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도 옆에서 함께 울으셨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비록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었다. 인생 경험이 많았기에 공부에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도 나를 눈여겨보셨다. 나는 특히 경영학에 흥미를 느꼈다. 사업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순이가 가르쳐 주신 대로 땀 흘려 일하며 살고 싶었다.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다. 청소 일을 하며 배운 경험을 살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소기업이었다. 노숙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수익의 일부는 다시 그들을 위한 교육에 투자했다. 순이가 나를 키우며 보여주신 그 따뜻함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하늘이 준 선물 청소 서비스. 회사 이름도 순이가 나를 부르던 그 이름을 땄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업이 커졌다.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리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직원도 100명이 넘게 늘었다. 2019년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아버지는 졸업식장에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쳐주셨다. 민준아, 자랑스럽다. 순이 씨가 지금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2021년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연에 관심을 가졌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사에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나의 과거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특히 나를 버린 생모 가족들이 나타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르게 생각하셨다. 민준아,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순희 씨의 사랑을, 그 위대한 모성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리고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한 방송국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다큐멘터리 버려진 아이, 천사를 만나다가 방영되었다. 나의 출생, 순이와의 만남, 순이의 죽음, 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1시간 동안 전파를 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방송 직후 전화가 빗발쳤다. 시청자들은 울면서 전화를 걸어 당신의 어머니는 천사였다. 당신은 기적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다음 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내 이름이 올랐다. 기사가 쏟아졌고 SNS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1996년 4월 15일에 태어나신 분이 맞으시죠? 저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당신을 낳은 생모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를 버린 그 여자. 25년 만에 나타난 생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나요? 제발.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와서 뭐하러? 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문자도 쏟아졌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제 인생은 지옥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버지와 상의했다. 민준아, 내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순희 씨는 평생 원망 없이 사셨어. 너를 버린 사람들도 미워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그들도 불쌍하다고 하셨지. 순희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보란 듯이 잘 살아줘야 엄마도 편히 갈 수 있어. 나는 결심했다. 만나기로. 2021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나는 생모 박지영 49세를 만났다.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민준아. 저를 민준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니까요. 순이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생모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왜 나타나신 거죠? 이제 와서 뭐 하려고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 걸 보고 싶었어. 방송 보고 너무 놀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게. 제가 힘들게 산 건 당신 때문 아니에요. 저를 키워주신 순이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행복했어요. 생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나는 내 엄마가 될 자격이 없었어. 맞아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니에요. 제 엄마는 하늘에 계세요. 1시간 동안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생모는 나를 포기한 후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줬다. 미국 유학을 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돌아왔다고. 재벌 2세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아이를 2명 낳았지만 항상 나를 생각했다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고. 내가 어디선가 날 원망하며 죽어가는 꿈을. 너를 버린 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아. 어쨌든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나는 생모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냥 남이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헤어지기 전 생모는 한 가지만 물었다. 행복하니?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진짜 어머니를 만났고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다시 생모를 만나지 않았다. 카페를 나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땠어? 아무 느낌 없었어요. 그냥 남이었어요. 제 진짜 엄마는 순이 어머니고 제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2024년 봄. 나는 30살이 되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하늘이 준 선물 재단. 순이가 나를 부르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했다. 상대는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여자였다.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결혼식 날, 나는 순이 사진과 아버지를 가장 앞자리에 모셨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셨다. 민준아, 축하한다. 순이 씨의 마지막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나는 신부와 함께 순이 산소를 찾아갔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채. 엄마, 저 결혼했어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어요. 행복할게요. 엄마 소원 다 이뤘어요. 그리고 2025년 봄, 나는 아들을 낳았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었다. 하늘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아이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아버지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순이야. 우리 손자야. 내가 키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깨달았다. 나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순이는 나를 마음으로 낳았고 아버지는 나를 운명으로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이제 내 아이에게 전할 것이다. 혹시 지금 당신의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의 언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언덕을 넘어가라. 그 언덕 너머에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두 행복하기를. 정말, 정말 행복하기를. 끝.